모두 숲으로 돌아갔다. 달포 전쯤 친한 친구 녀석이 오밤중에 문자를 보내왔다. 모두가 숲으로 돌아갔다, 기주야. 나는 꽤 목가적인, 아니 자연주의적인 문자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는 친구가 아닌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팍팍한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귀농을 결정했다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문자 그대로 가족과 함께 숲으로 캠핑을 간다는 건가? 밤새 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문장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와 단어를 혼동해 저지른 단순한 실수였다. 회사 사정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가족여행을 미루게 됐다는 것. 그래서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모두 숲으로 돌아갔다 고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만 모두 숲으로 돌아갔다 고 오기를 한 것이다. 난 전후 맥락을 파악한 뒤 너 혹시 발암물질로 일치월장을 일치얼장으로 적는 건 아니지? 하고 농담을 섞어 핀잔을 줬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단어와 문장의 결이 달라진다. 한글 잠호 24개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이론적으로 1만 개가 넘는다. 정교하다고 해야 하나? 언어학적으로 활용성이 크다고 해야 하나?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이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한글의 세밀함을 무시한 채 머릿속에 맴도는 문장을 무턱대고 입 밖으로 끄집어내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정말이지 외모도 예뻐 라고 칭찬을 하려다 실수로 넌 정말이지 외모만 예뻐 하고 말해버리면 친구 간의 의만 상한다. 한글은 아름답다. 그리고 섬세하다. 단 섬세한 것은 되게 예민하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사내는 늘 분주했다. 책을 쓰고 글을 읽느라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 사내의 일에 방해가 될까봐 아내는 아이를 업고 엄동설안에 골목을 서성였다. 사내는 명성을 얻은 후에도 항상 글을 썼고 책만 읽었다. 동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에게 고언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족이 겪어야 했을 고통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이야기다. 이 교수는 한때 일에만 정신이 팔린 아버지였다고 고백한다.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 때 그 흔한 굿나잇 키스조차 건네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이 흘렀다. 암에 걸린 딸은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등지게 된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지난 날을 자책하고 눈물을 참아가며 딸에게 우편없는 편지를 보내게 된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통해서 서점을 배회하던 어느 날 이 책을 집어들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나는 아래 구절에서 시선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다.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희는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둘만의 보물찾기. 아파트 우편함에 친구 제이가 보낸 청첩장이 꽂혀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심경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톡톡 튀는 문장이 청첩장 하단에 박혀 있었다. 어차피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이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모험을 떠나 둘만의 보물을 찾고자 합니다. 모험을 떠나기 전에 조촐하게 출정식을 열 예정이니 꼭 들러주셨으면 합니다. 문장을 다 읽고 나니 피식 웃음이 났다. 불현듯 옛날 옛적에로 시작해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떠올랐다. 줄거리는 대개 이렇다. 허우대 멀쩡한 평민 출신의 남자 주인공이 한 미모하는 상류층 여자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법. 둘은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머나먼 여행을 떠난다. 결말도 대동소이하다.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마침내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다. 얼마 뒤 제2의 출정식, 아니 결혼식에 참석했다. 차가 막혀 식장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때마침 박은호의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그 음악이 범선의 출발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처럼 느껴졌다. 친구의 결혼식은 여타 결혼식과 별 차이가 없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한평생 동행을 해야 라는 주례사보다 오늘 주례를 맡아주신 분은 하고 시작하는 주례 선생님 소개 시간이 더 길었고, 내가 축의금을 건네면 신랑의 친구가 몇 장 필요하세요 하며 식권을 나눠줬다. 난 식권을 건네받으면서 제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들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선 여정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다. 녀석은 신대륙을 찾아 떠나기 전 갑판에서 보급폰을 확인한 뒤 망원경으로 먼 바다를 내다보는 선장처럼 늠름해 보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제이는 그때 그 표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녀석은 둘만의 보물섬을 향해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왜 그래? 아마추어 같지? 신입사원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나 역시 일처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의 술잔보다 내 잔을 더 높이 들어 건배를 외치다가 이런 빈정거림을 들었던 것 같다. 그때마다 난 역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그럼 선배는 프로인가요? 도대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뭘까? 프로는 프로페셔널의 준말로 그 어원적 뿌리는 선언하는 고백이란 뜻의 라틴어 프로페시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난 전문가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에 따른 실력과 책임감을 겸비해야 비로소 프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프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도 끝까지 해내는 경향이 있다.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아니다. 하기 싫은 업무를 맡아도
겉으로는 하기 싫은 티를 잘 내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마무리한다. 왜? 프로니까. 이와 달리 아마추어는 라틴어 아마토르에서 유래했다. 애호가,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취미 삼아 소일거리로 임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마추어는 어떤 일이나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 같은 요소가 사라지면 더는 하지 않는다. 아마추어의 입장에선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새삼 이런 생각도 든다. 어쩌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인지도 모른다고. 토마스 메카시 감독의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10년차 이상 베테랑 기자들의 활약상을 다뤘다. 보스턴 글로브 신문사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4명으로 구성된 독립 취재부서다. 외부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자료조사원도 따로 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아동 성추행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기 위해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취재 방향을 넓혀간다. 조금 흥미로운 건 영화에 등장하는 기자들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의의 사도라기보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가깝다.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달리 말해 미심쩍은 사건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취재하고 인터뷰를 시도하고 그걸 기록하는 업무를 소처럼 무직하게 해나간다. 그러면서 차츰 진실에 다가선다. 팀 내에서 가장 감정에 충실하고 저돌적인 마이크의 취재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기자의 방문이 탐탁지 않은 취재원이 이런 걸 보도하는 게 언론인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마이크는 프로 정신에 입각해 천연덕스럽게 되묻는다. 그럼 이걸 보도하지 않는 게 언론인입니까? 문득 구찬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꿈틀거린다. 아마추어는 무조건 내공을 갈고 닦아 프로로 거듭해야 할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살다 보면 프로처럼 임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아마추어처럼 즐기면 그만인 때도 있다. 프로가 되는 것보다 프로처럼 달려들지 아마추어처럼 즐길지를 구분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프로가 되는 노력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해도 된다. 이건 꽤 중요한 이야기다. 프로처럼 처리해야 하는 일을 아마추어처럼 하면 욕을 먹기 쉽고 아마추어처럼 즐겨야 하는 일에 프로처럼 목숨을 걸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시간의 공백 메우기. 번화가를 지나는 길에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다. 커피숍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는 아닌 듯 했다. 녀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매의 눈으로 커피숍 입구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을 묶어놓고 볼일을 보러 간 매정한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강아지를 저렇게 놔둬도 괜찮을까 싶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던 나는 속으로 녀석의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집으로 향하는 길, 주인을 기다리던 녀석의 애처로운 표정이 눈에 밟혔다. 느닷없이 기다림이란 낱말과 함께 황지우 시인의 식구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기다림은 무엇인가? 어쩌면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품은 채 덤덤하게 혹은 바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만남과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린 가슴 설레는 상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특정한 상대를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은 그런 것이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핀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라는 재료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메워나가는 과정이 기다림이다. 그리고 때론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다.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 무지개 다리. 옆집 부부가 슬피 운다. 듣자 하니 강아지가 하늘로 떠나서 화장하고 오는 길이라고 한다. 몽골에선 개가 죽으면 꼬리를 자르고 땅에 묻는다.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다. 다만 강아지로선 사람으로 환생하는 게 복일까 재앙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이 삶을 마감하면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표현한다. 무지개는 농비어천가 등에서 무지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물의 옛말인 물과 문을 뜻하는 지개가 합쳐진 단어다. 말 그대로 물로 만들어진 문이다. 설화나 동화에선 무지개를 천궁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늘에 걸린 둥근 모양의 활이란 뜻인데 대개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가교를 상징한다. 무지개에 얽힌 작자 미상의 짧은 글을 각색하여 소개해본다.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무지개 다리로 불리는 아치형 다리가 있다. 삶을 마감한 개는 푸른 초원이 펼쳐진 그곳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다. 늙은 개는 젊어지고 아픈 개는 건강을 되찾는다. 하지만 천국에 입주한 녀석들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소중한 사람을 이승에 남겨둔 채 이곳에 먼저 와버렸다는 것. 그렇게 그리움만 쌓여가던 어느 날 한 마리 개가 동작을 멈추고 반대편을 응시한다. 코를 벌렁거리며 익숙한 냄새를 알아차린다. 녀석은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무리에서 벗어나 바람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한다. 날아갈 듯 발걸음이 빨라진다. 개가 향하는 곳에 누군가 서 있다. 바로 당신이다. 마침내 당신과 개는 재회한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당신의 얼굴을 핥는다. 당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개의 눈을 들여다본다. 오롯이 당신만을 신뢰하는 눈동자. 어느새 당신과 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다. 당신이 개를 얼싸안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며 말한다. 오랫동안 네 눈동자를 보지 못했지만 난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꾸나.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여.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지나고 있었다. 앞서가던 차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켰다. 사고가 난 듯했다. 운전자들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았다. 형형색색의 차들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군무를 추듯 가고서기를 반복했다. 이 와중에 획일적인 박자에 몸을 맡기기 싫다는 듯 성미가 급한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쉴 수 없이 경적을 울렸다. 앞차 꽁무니만 주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던 나는 환기도 시킬 겸 조수석 창문을 슬며시 열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빠져나가자 바통 터치를 하듯 상쾌한 바람이 창을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바람에 이끌려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란 하늘은 어느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을의 햇살을 머금은 강줄기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뭐든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 강물만 해도 그렇다. 버스를 타고 달리다 새카만 한강을 한참 바라보면 알게 된다. 강 위를 떠다니는 게 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흐르고 있고 햇살도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사는 남편과 척추장애를 앓는 아내의 사랑 이야기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가장 귀한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마션을 보았다. 급작스러운 기상악화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가 주인공이다. 영화 초반부를 볼 때만 해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화성 버전인가? 혹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 명랑 버전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션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여타 영화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유형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등장한다.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도 될 만큼 밑도 끝도 없는 무한긍정의 소유자 와트니는 우주복이 아닌 낙관주의적 사고로 무장한 인물이다.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엄중한 순간 농담을 던지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디스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정도로 유머 감각 하나만큼은 탁월하다. 사실 유머와 개그는 조금 결이 다른 개념이다. 개그는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 끼워 넣는 즉흥적인 대사나 우스개를 뜻한다. 웃기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유머는 그렇지 않다. 익살과 해악과 삶의 희로애락, 그런 것들이 적절히 뒤범벅된 익살스러운 농담을 의미한다.
유머 앞에서 우리가 왁자지껄 웃어젖히다가도 어느 순간 씁쓸한 눈물을 쏙 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유머의 어원도 흥미롭다. 유머는 라틴어 우메레에서 유래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유연한 성질을 지닌 물체를 지칭한다. 그래서일까? 적당한 유머는 삶의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전환하고 획일성을 창의성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유머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가톨릭 사제이자 고생물학자인 테아르 드 샤르댕은 유머는 남을 웃기는 기술이나 농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머는 한 사람의 세계관의 문제다 라는 꽤 멋진 말을 남겼다. 영화의 주인공 와트니 역시 긍정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는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한 긍정력을 발휘한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린 끝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을 만들고 인분을 거름삼아 화성산 유기농 감자를 수확하는 데 성공한다. 이 장면에서 난 오, 맥가이버 라고 외칠 뻔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와트니의 화성 적응기가 우리의 인생과 여러모로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기발한 묘수를 찾아내기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우리 삶도 매한가지다. 우린 살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수수께끼와 자주 직면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지팡이도 효율적인 삶을 위한 마땅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수밖에 없다. 와트니처럼 말이다. 극장을 나서며 엉뚱한 질문을 떠올렸다. 본래 지구인인 마크 와트니에게 화성은 지옥 같은 공간이었을까? 글쎄다. 난 아니다에 한 표 던지고 싶다.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동안 머릿속에 빙빙 맴돈 단어는 희망이었다. 와트니가 시덥지 않은 농담을 내뱉으며 그의 머리와 가슴에서 절망과 좌절을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지옥문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곳에 들어온 거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불길이 치솟는 곳만 지옥일 리 없다. 희망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하는 곳, 그것이 진짜 지옥이다.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슬픔은 생활의 아버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목에 조아려 지혜를 경청한다. 이재무,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중. 삶은 간단하지 않다.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것이 없는 날이 있다. 슬픔을 극복하기는커녕 제 몸뚱이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슬픔은 떨칠 수 없는 그림자다. 목숨을 다해 벗어나려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그저 슬픔의 유효기간이
저마다 다를 뿐. 누군가에게는 잠깐 머물러 있고 누군가에게는 꽤 오래 달라붙어 괴롭힌다. 시인의 말처럼 우린 종종 슬픔에 무릎을 꿇는다. 그건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잠시 고개를 조아려 내 슬픔을, 내 감정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과정일 터다. 그러니 섣불리, 설고 어설프게 슬픔을 극복할 필요는 없다. 겨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느냐고, 고작 그런 일로 좌절하느냐고 누군가 흔들더라도 너무 쉽게 슬픔의 길목에서 벗어나지 말자. 차라리 슬퍼할 수 있을 때 마음에 흡족하도록 고뇌하고 울고 떠들고 노여워하자. 슬픔이라는 흐릿한 거울은 기쁨이라는 투명한 유리보다 나를 솔직하게 비춰준다. 때론 그걸 응시해 봄직하다. 나를 아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균형 잡힌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상처를 알아야 남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란 것도 나를, 내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 나는 키우다 라는 동사를 좋아한다. 키우다는 감정과 은근히 잘 어울리는 단어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감정도 있을 테지만 모든 감정이 그럴 리 없다. 어떤 감정은 시간과 정성에 의해 느릿느릿 키워진다. 두 사람이 마련한 은밀한 텃밭에 두 사람만의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릴 때 튼실한 감정이 찬찬히 성장한다. 감정이 키워지는 순간에는 꽤 그럴듯한 정황 증거가 나타나는 법이다. 만약 밤이 밀려오는 속도가 평소와 다른 것 같고 창으로 스며드는 공기의 서늘함이 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지도 모른다. 사랑이 싹 들 때 우린 새로운 풍경이 아닌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므로 여기 감정에 대한 영화가 있다. 카피부터 절절하다. 인생에 단 한 번,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이 있다. 우아함의 대명사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은 영화 캐롤이다. 영화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상류층 여인 캐롤과 사진작가를 꿈꾸는 젊은 여성 테레즈가 등장한다. 자기 정체성을 억누른 채 살아가던 두 여인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서로를 은밀하게 끌어당기지만 그 끌림의 정체를 쉬이 인정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신압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과연 그녀들은 편견의 벽을 넘어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 여인의 만남이 증명하듯 사랑은 감정과 타이밍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며 타이밍은 더 예측 불가능하다. 사랑의 감정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술집을 나서자마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잡아 타는 것처럼 우연과 필연이 겹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상대를 제한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 순간은 그야말로 예고 없이 다가온다. 어쩌면 예측이 가능한 감정은 사랑이 아닌지도 모른다. 사내가 바다로 뛰어드는 이유. 57세 일본 남성 다카마스 야스오는 최근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땄다. 그 이유는 며칠 전 신문을 넘기다 국제면에서 잠시 멈칫했다. 한갑이 내일 모레인 사내가 한겨울에 차디찬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내 눈길을 붙잡았다. 사내는 3년이 다 되도록 행방불명인 아내를 찾기 위해 잠수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다. 사연이 절절했다. 그래서 짧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내러티브 형식의 글로 재구성해 보았다. 다카마스의 아내 유코는 일본 미야기현 근처에 있는 은행 직원이었다. 2011년 3월 11일 마을에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다. 유코를 비롯한 은행 직원 대부분이 실종됐다. 나중에 발견된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남편에게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여기 쓰나미가 엄청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여보. 문자 메시지를 본 남편 다카마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아내가 실종된 뒤에는 은행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렸고 어디선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의 주검이라도 찾고 싶었다. 지역 해상보안청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은행 직원의 시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활동을 펼쳤지만 유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직접 바다에 들어가기로 했다. 잠수부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카마스는 1년 넘게 준비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문제집과 참고서를 달달 외웠고 집 근처 수영장에서 실기시험을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환갑을 앞둔 그는 오늘도 자맥질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 아내를 기필코 찾아내 집으로 데려오겠노라고. 영화나 동화 속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랑은 때때로 무기력하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랑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만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지닌다.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이밀기도 하지만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는 건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동화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사랑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 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종할게요.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널 그리워했다고 하다니 넌 참 이기적이네.